북한이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전에 없던 대형 화물 컨테이너가 위성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엔진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한미 군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금지한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인 관세사 시험 문제에 한 대형 학원에서 나눠준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이 검찰에 고소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37일 만에 대구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사고 희생자 3명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미 수습자 가족들이 모레를 마지막으로 수색 중단을 결정하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제작진이 모든 시즌에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대담한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된 겁니다. 이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초정밀 정찰기 2대를 한반도로 보냈고 우리 군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백두 엔진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계열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으로까지 지켜세운 백두 엔진을 최종 테스트한 곳이 바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입니다. 이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은 선제적으로 동창리 엔진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어 6월 북미,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선 동창리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하노이 북미 회담 직전인 지난 2월 복구가 시작됐고 철거됐던 엔진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도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동향을 국정원이 파악했는데 이번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없던 대형 컨테이너가 상업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엔진 시험 재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도 동창리에서 엔진 시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유의미한 징후를 관측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도 오늘 이례적으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초정밀 정찰기 2대를 수도권과 동해로 동시에 보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서로 부딪힐 때도 정상끼리 관계만큼은 좋다고 이야기해 왔었는데 그마저도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걸 두고 북한이 발끈하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북한 군인들이 이른바 백두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눈 쌓인 백두산에 오른 이후 북한에서는 한겨울 백두산 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소식은 지금 온 나라 천만 국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백두산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의 중대 결정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을 뼈에 새기고 적보이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추는 신념 외교를 높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대북 무력 사용 시사 발언에 총 참모장이 상응하는 행동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데 대해서는 북한 외교의 사령탑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고존엄, 즉 김 위원장에 대한 정중성을 잃은 데 대해 인민들의 증오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그런 표현들을 다시 사용할 경우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를 비하할 때 사용했던 늑다리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친분을 강조해왔던 북미 두 정상 간 관계도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담판이 끝내 무산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문 의장의 이런 결심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담판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끝내 무산된 데 따른 겁니다. 당초 3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취소하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9일 본회의 땐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오후 5시 최종 담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부득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합의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한국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재상정을 위해 정기국회 직후인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에 그 내용을 처음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송 부시장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 이현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으로 내려간 수사팀은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집, 과거 근무지인 울산발전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소환 조사와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송 부시장 스스로의 해명도 조금씩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송 부시장이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검찰이 신속하게 진술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또 주변을 대거 압수수색하면서 송 부시장에게 수사에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송 부시장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는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도로 첩보를 전달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송 부시장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제보자로 지목했지만 송 부시장은 친분이 있던 청와대 문모 행정관과 통화하다 관련 내용을 물어봐 대답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첩보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송병기 부시장을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이미 3차례 조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걸 몰랐고 참고인 조사를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시장 형제들이 연관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울산 아파트 건설업자 고소 고발 사건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관련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첩보를 전달하고 2달 뒤 울산경찰이 민주당 송철호 당시 후보를 돕고 있던 송 부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울산으로 첩보를 내려보내기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울산 아파트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토지수용위원이었던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가 내려온 뒤인 2018년 1월, 경찰은 이번엔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다시 송 부시장을 면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3월 16일엔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2달 전 송 부시장의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경찰은 송 부시장을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 3번째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참고인이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송 부시장이 해당 첩보의 제보자인 건 몰랐고 탐문 수사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관련 내용을 잘 안다는 진술이 있어서 조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이 일부 사건에선 직접 관련자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당 후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송 부시장을 조사한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로 만들었다는 그 문건을 자신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정리한 거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제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식 기자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문건을 한 달 전쯤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에게 제보받아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만들었다는 4장짜리 문건으로 나중에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바로 그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문건은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들의 지역 업체 유착 의혹, 비서실장의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김 전 시장 형제와 관련한 의혹 3부분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 떠돌던 의혹을 정리한 수준인데다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원본은 청와대와 경찰을 거쳐 지금은 검찰에 압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경찰에서 사본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이라고 하면서도 입수 경위는 물론 문건 실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요 며칠 연일 해명에 나섰던 청와대는 오늘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이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의 한 행정관을 만났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병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3번의 공개 브리핑을 했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오늘은 브리핑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했다는 취지란 설명이 나왔지만 최초 제보자 송병기 부시장의 엇갈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시장이 송병기 당시 캠프 핵심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모 행정관을 만난 사실 등 개별 의혹에 대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울산시 수건 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 중립 의무 위반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구하는 일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모 당시 행정관은 대통령 공약 관리 차원에서 공공병원과 외곽 순환도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김기현 당시 시장은 요청을 안 해서 만남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병기 부시장의 2달 앞선 2017년 8월 경주의 한 레미콘업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진정서를 냈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 자체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혹의 꼬리가 끊기지 않는 만큼 청와대가 최초 첩보 문서 같은 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큰 임무는 역시 검찰개혁입니다. 권력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16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닮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1살 차이로 딱 10년 동안 판사를 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변호사를 거쳐서 40대의 첫 여성 법무장관이 됐던 강금실의 도전은 당시 미완성으로 끝났었는데, 그렇다면 오선 국회의원의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후보자는 어떨지 권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지명 소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어떤 호흡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호흡보단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총장 지휘 권한을 상기시킨 말로 초반 기세 싸움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거침없는 언행과 추진력,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이 화두라는 점까지 지난 2003년 첫 여성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의 모습이 겹칩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갈등이 고조되자 검찰총장과 폭탄주 회동을 하며 긴장 관계를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검찰의 상징격이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두건 지금 같은 청와대와 검찰의 강대강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의 반발과 대선 자금 수사라는 명분 탓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수석은 중수부 폐지 계획을 거둬들였고 개혁 동력마저 상실하며 공수처 도입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거쳐 40대에 발탁됐던 강금실 전 장관에 비해 오선 의원의 여당 대표까지 거친 추미애 후보자는 중량감에서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 후보자가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는 이달 말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단서 가운데 하나가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인데, 휴대전화 분석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에서 현재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휴대전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영장을 재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며 경찰이 처음 신청했던 영장을 어제 기각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지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중단될 거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이어 오늘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에다 운전자까지 함께 보내주는 현재 운행 방식이 금지되는 겁니다. 타다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웅 대표는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 이익만 보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여객운수법 아래에선 타다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걸까? 새 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를 연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새 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는 힘들어집니다. 기여금 때문에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차량 소유 형태와 운행 허용 차량 규모 등도 정해지는데 이것도 신규 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 논란은 택시 산업과의 상생이냐, 모빌리티 혁신이냐를 놓고 시작됐습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행령을 마련해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전문가, 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여기에 매년 수천 명이 응시하는데 한 대형 학원에서 나눠준 모의고사 문제가 올해 관세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객관식인 1차 시험과 주관식인 2차 시험으로 매년 한 차례 진행됩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으로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 가운데 상위 90여 명만 합격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 문제가 한 대형 관세사 시험 학원에서 나눠준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비교해봤습니다. 관세평가라는 과목의 한 문제는 질문뿐 아니라 보기까지 똑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출을 수입이라고 잘못 적은 것까지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관세평가 전체 6문제 가운데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4개나 됩니다. 90% 이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의 요지 자체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다른 과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평균 일정 유정이 문제가 쓰러진 케이스인데 불공정하죠. 그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지문 이런 게 이제 생성이 된대. 수험생들은 출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해달라며 해당 학원과 출제위원 등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만약에 출제위원이 문제를 낸 다음에 학원에다가 제공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거고요. 학원 모의고사를 출제위원이 그대로 가졌었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요. 논란이 커지자 시험을 대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부정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고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지난 2016년 시청자들 투표로 공정하게 뽑는다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첫 번째 그룹 IOI입니다. 자, 이듬해에는 11명이 모인 그룹 워너원이 탄생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즈원 그리고 올해는 그 네 번째 아이돌 그룹까지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4개 시즌 모든 프로그램에서 조작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검찰은 엠넷의 안모 PD와 김모 CP 등 제작진이 프로듀스 101 시즌 1부터 4까지 모든 시즌을 조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안모 PD가 시즌 1과 2 때 1차 탈락자 순위를 바꿨고 김모 CP는 시즌2 최종 생방송 투표 때 11위 안에 들어 데뷔 대상이었던 한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해 순위 밖으로 밀어낸 뒤 대신 11위 안에 들지 못했던 다른 연습생을 올려 그룹 101 멤버로 데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즌에선 수법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즌3 때 최종 선발전에 진출한 연습생 20명의 순위를 생방송 투표도 하기 전에 제작진이 임의로 정해놓고 이 순위가 나오도록 생방송 문자 투표와 사전 온라인 투표 합계 숫자를 조작하는가 하면 시즌4에서도 사전 온라인 투표 때 상위권에 오른 연습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이들이 포함되자 그룹 X1으로 데뷔할 연습생 11명을 미리 정해 순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조작의 범위와 정도가 커진 겁니다.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압박에 기존에 데뷔한 적이 있어 참신성이 떨어지는 연습생 등을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시키려고 순위를 미리 정해놨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안 PD가 이런 조작의 대가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4,6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노태우 씨의 장남 노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노태우 씨의 아들 재현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모임인 5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2시경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노재현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씨는 평소 아버지가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병석의 아버지를 대신해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나 그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달라는 유족들 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노재현 씨 측근은 지난 8월 5.18 민주묘지 방문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아직까지 생사 확인조차 안 된 사실을 알고는 재현 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현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 방명록에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란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재현 씨는 중국과의 교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지난 10월 말 독도 근처에서 추락한 헬기에 타고 있었던 소방대원 5명의 합동 분향소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한 달이 넘는 수색 작업에도 이 소방대원 가운데 2분 그리고 환자 보호자 이렇게 모두 3분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안전을 고려해서 모레 일요일에 수색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최재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합동 분향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기장,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장비검사관, 배혁 구조대원, 박담비 구급대원. 사고가 난 지 37일 만에 소방대원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간 희생자들 앞에 시민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달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소방대원과 환자 보호자 등 모두 7명의 희생자 중에 아직 김종필 기장, 배혁 구조대원, 그리고 환자 보호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결정하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5분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가슴을 조금 더 내려놓은 거죠, 사실은. 수색 현장에서도 수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요원들, 이런 분들의 또 안전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가족을 찾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카도 이런 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 그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겠죠. 같은 팀원들끼리. 네, 최재현 기자, 그 합동 분향소는 언제까지 운영되는 겁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저희는 현장에 있는 정부 관계자와 협의해서 이 합동 분향소 안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하루 약 650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나 이곳에 오셔서 분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합동 연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 고생이 많았는데 찾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독도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대원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수색 작업으로 피곤이 쌓인 상태이긴 하지만 3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머지 시청자분들을 모두 찾아서 가족 곁으로 보내드려야 하는데 보내드리지 못한 마음이 너무 컸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군 소방당국 그리고 해경이 투입된 집중수색 작업은 모레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사고조사단은 블랙박스 분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다면서 조만간 사고 원인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동분향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로 철도와 비행기 같은 주요 교통편이 멈춰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안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 학교와 주요 관광지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거리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며 격렬히 항의합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정부의 연금 개편 추진으로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연금 수령액도 줄 것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프랑스 100여 개 도시에서 1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Depuis quelques années, on y perd tous, que ce soit pour le chômage, pour la suppression d'emplois dans la fonction publique, que ce soit pour la vie quotidienne. 총파업으로 고속철, 떼제배 운행이 90% 취소됐고 지하철과 항공기 운항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았고 파리의 관광 명소인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도 폐쇄됐습니다. We want to go on the Eiffelturm, but it's closed today. I don't know how long it's closed. 프랑스 정부는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과 2003년, 2010년에도 대대적인 연금 개편에 나섰지만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연금 개편안을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한국인 지휘자 김은선 씨가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첫 여성 상임 지휘자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 외국인 출신 여성이 주요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건 파격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창재 기자입니다. 1873년 시작된 미국 신시내티 메이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김은선 씨가 역동적인 지휘로 청중을 압도합니다. 페스티벌 145년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의 공연이었습니다. 김은선 씨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 씨가 2021년 8월부터 5년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가족이 된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이고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느껴지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은 뉴욕에 이어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오페라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씨가 미국의 메이저 악단에서 음악 감독직을 맡은 첫 여성이라며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휘자로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같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태생인 김 씨는 연세대 음대 대학원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대에서 공부한 뒤 주로 유럽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SBS 이창재입니다. 법원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주에 노동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 소식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4천여 명이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한 겁니다. 수납원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본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태 해결과 자정 작업을 하는 대신 계속해서 법에 기대어 다퉈보겠다는 도로공사의 억지와 목리를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승소인원에 대해 직접 고용 방침을 밝혔고 한 달 뒤 다시 2심 소송 중인 수납원까지 고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일부는 1심 재판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본사와 주요 민주당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노동자는 2천여 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자 그동안 추가 타협에 미온적이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만나 수납원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6년 넘게 끌어온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도로공사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동맹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오찬 자리엔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는 나토 국가 정상들만 초대됐습니다. 안 그러면 무역으로 보복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선 주한미군 카드도 주머니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South Korea is our number one highest ally to pay as far as percentage of GDP. President Trump says, countries should be standing up to defend themselves. Well, South Korea is clearly doing that.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은 과도한 압박이 불필요한 균열만 초래한다고 공개 서한을 통해 행정부에 경고했고 상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There's a correlation is that it has produced some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continued presence in South Korea.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걸 미국 유권자들에게 대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비용으로 7천억 원이 들고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할 때 숙소가 부족해지자 우리는 이렇게 컨테이너 건물을 지었습니다. 총 340동입니다. 그런데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해버리라고 하자 우리 정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화물고를 터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 보수 성향 유튜버, 국회의원 SNS를 통해 철거 비용이 7천억 원이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 돈 북한 가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철거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금강산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라면 내부 사정을 잘 알 테니까 여기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작업 인력 숙식비, 출입 관련 서류 제공 조건입니다. 그렇게 컨테이너 하나당 해체비 20만 원에서 27만 원, 크레인 같은 장비 사용 15만 원, 운송비용 150만 원, 폐기비용 50만 원, 최대 242만 원을 잡았습니다. 모두 340동, 최대 8억 2천만 원입니다. 추정치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철거든 정비든 구체적 계획 없다. 다만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비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발 비용 7천억 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남측 업체를 통해서 정비한다는 계획이어서 북한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7천억 원도 부풀려진 숫자, 모두 북한 돈이 될 거란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인도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에 증언하러 가던 길에 가해 남성들로부터 끔찍한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잔혹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증거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 전 이곳에서 23살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और उसने कहा बचाओ बचाओ तो हमने कहा कौन तो उसने कहा हम रामकिशन लोहार की बिटिया हैं. 이 여성은 지난 3월 집 근처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2명을 포함한 남성 5명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몸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여성의 증언을 방해하기 위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인도 남부에서 20대 여성 수의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6살 초등학생이 비슷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선 지난 2012년 20대 여대생이 뉴델리 시내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범죄 관련 형량을 대폭 강화했지만 잔혹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3만 2천 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수법마저 잔인한 건 인도 사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홍콩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가 선거 압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허가했는데 홍콩의 경찰 총수가 베이징을 방문한 걸 비롯해 강경 대응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교통방해에 나선 시위대를 체포합니다. 한 여성 경찰이 시위에 나선 14살 여학생을 땅바닥에 제압한 뒤 깔고 앉은 모습에 비인도적 대응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범민주진영의 선거 승리 뒤에도 시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에 대한 방침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이 집회와 행진을 모레 주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조건을 달아 이례적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폭력 시위로 판단되면 가차없이 제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위대는 야간 시위에 이어 다음날 출근 방해까지 이어갈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탄 경무처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본토 경찰력을 총괄하는 자오커즈 공안부장을 만납니다. We are also going to discuss about some matters relating to policing of mutual interest. 이공대 고사 작전 등 강경 진압을 주도한 크리스탄 경무처장은 자오커즈 부장으로부터 베이징의 의중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분위기도 강경한 만큼 이번 대규모 집회 양상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이어온 홍콩 시위 사태가 다시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고리 원전 3, 4호기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전 수입을 준비하는 각국의 외교관들도 참석해 한국형 원전 모델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가균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하나, 둘, 셋!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종합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새 원전에 적용된 3세대 신형 가압 경수로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의 원형이 된 모델로 앞으로 원전 수출 산업의 주력 모델입니다. Let our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 a lesson for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특히 오늘 준공식에는 카자흐스탄과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수입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앞둔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50여 기의 신규 원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은 60여 기, 330조 원 규모입니다.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중단됐지만 정부는 대신 적극적인 원전 수출을 통해 어려워진 국내 원전 산업의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에 필요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주요 기기 부품 생산 업체라든지 보조기기 생산 부품 업체들, 설계 이런 부분들이 좀 일감이 없어서 굉장히 불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은 오는 2024년까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4기가 더 지어질 예정인데 착공 전 공사 중단이 결정된 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추가 설립 계획은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